YW 타워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조각을 쏟아내며 연회장의 바닥을 호박색으로 물들였다.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이 자선 행사는 YJ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샴페인 향과 나지막한 대화 소리조차 철저히 계산된 우아함을 연출했다. 한서연은 은색 쟁반을 든 채 이 모든 호화로움과는 이질적인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명문대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생계와 학비를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오늘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다. 눈에 띄지 않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그리고 이 화려한 세계의 인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과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이 연회장의 그 어떤 장식보다도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총명함과 굳은 심지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복잡한 인간 군상 속을 헤치며 빈잔을 채우고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가오는 기말고사의 범위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입구에 거대한 냉기가 몰아치는 듯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YJ그룹의 총수 권지혁 회장이었다. 칠흑 같은 맞춤 슈트가 그의 완벽하지만 차가운 신체를 감싸고 있었고 감정이라고는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단순한 주최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공간을 지배하는 법칙 그 자체였다. 그의 등장은 공기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춘 듯했다. 권지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몇몇 주요 인사들과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비즈니스와 효율, 그리고 논리만이 존재하는 그의 세계에서 자선이란 그저 YJ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하나의 업무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감싸는 아첨과 감탄의 물결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연회장 전체의 동선과 혹시 모를 비효율적인 부분을 스캔할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저런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궤도를 이탈하곤 했다. 서연이 새로운 샴페인 잔을 채운 쟁반을 들고 이동하던 중 술에 살짝 취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YJ의 주요 협력사 대표인 박 이사였다. 이봐, 아가씨, 여기 술 좀 더 가져와 봐. 박 이사는 이미 붉어진 얼굴로 서연의 팔목을 툭 쳤다. 불쾌한 접촉이었지만 서연은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려 했었다.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께 먼저 서빙 중이라. 그녀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비켜가려 할 때 박 이사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녀를 다시 막아섰다. 그는 오늘 권지혁 회장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지 못해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일개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감히.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손님,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다른 분들께 신뢰가 됩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박 이사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이 화풀이 대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박 이사가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쟁반을 밀쳤다.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순간 쟁반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액체가 박 이사의 값비싼 실크 넥타이와 셔츠를 적셨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해고는 물론이고 어쩌면 기물 파손과 손해배상까지 청구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는 대신 허리를 곧게 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얼룩진 박 이사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손님께서 먼저 제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쟁반을 밀치셨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수행 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 이사는 더욱 격분했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끝까지 매니저 당장 불러와. 이런 건 당장 잘라버려야 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서연의 무모함을 탓하거나 박 이사의 권세에 눌려 침묵했다. 바로 그때였다. 소란스럽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어느새 소동의 중심부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그림자가 진 눈동자가 상황을 훑었다. 박 이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과장되게 외쳤다. 회장님, 오해하십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제게 술을 쏟아붓고는 적반하장으로 권지혁은 박 이사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의 시선은 박 이사의 젖은 셔츠에서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연회장 구석의 CCTV 피드를 자신의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박 이사, 지역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YJ의 행사에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게 아니라 권지혁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과도하게 비굴하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억울함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 혹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권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려 했다. 흥미로운 변수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그는 서연을 몇 초간 더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듯 혹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서연은 그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행사관리 총괄 내 사무실로. 그 한마디는 박 이사에 대한 처리와 이 상황의 정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연 회장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소음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박 이사는 경호원들에 의해 조용히 안내되어 나갔고 다른 직원들이 재빨리 바닥을 치웠다. 서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녀는 해고될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관찰했을 뿐이다. 그날 밤 서연은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었다. 이유는 고객과의 마찰이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역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마주쳤던 권지혁의 그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관심의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은 예상했던 대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와 씨름하고 있었다. 연회장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한 것은 당장 그녀의 빠듯한 재정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동시에 산더미 같은 과제물에 파묻혀 있었다. 권지혁 회장의 차가운 눈빛과 그날의 모욕적인 기억은 잊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를 더 세게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보통이라면 광고 전화라 생각하고 무시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낮고 정중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서연은 펜을 쥔 채 대답했다. YJ 그룹 비서실입니다. 한서연 씨께 권지혁 회장님의 특별 채용 제안을 전달해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도서관의 정적이 서연의 귓가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YJ 그룹 권지혁 회장 특별 채용?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귀사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마도 그가 말한 비서실의 일원인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식 절차를 거친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회장실 특별 인턴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YW 타워 본사 70층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보하고는 서연이 무어라 반문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장난 전화일까? 아니면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수법일까? 하지만 YJ 그룹 비서실이라는 발신처와 그 특유의 고압적이면서도 빈틈없는 말투는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지혁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가 왜 그날 자신을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밤새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혹은 그저 동명이인을 착각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하는 희미한 기대감. 그녀의 현재 상황은 선택을 망설일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국 가장 단정한 정장 차림이라고 해봐야 면접용으로 어렵게 장만한 낡은 재킷과 스커트뿐이었지만을 하고 YW 타워로 향했다. 그녀는 이것이 무슨 의도이든 적어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직접 거절해야겠다고 다짐했다. YW 타워 70층 회장실이 위치한 그곳은 공기마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극도의 정숙함 속에서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서연의 낡은 구두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어제 통화했던 목소리의 주인인 듯한 김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한서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는 서연을 거대한 원목문 앞으로 이끌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은 방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전망대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극도로 절제된 디자인이었지만 최고급 소재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권지혁이 창밖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앉지.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이 망설이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김 비서가 그녀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계약서였다. 읽어보시죠. 지혁이 드디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연회장에서와 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의심해야 했다. 회장실 특별 인턴, 계약 기간 3개월, 급여. 거기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만지기 힘든 금액이었다. 업무 내용은 회장 비서, 업무 보조 및 기타 지시 사항 이행이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유혹이었다. 아니, 덫이었다. 저, 회장님, 왜 저입니까? 서연은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저는 YJ그룹에 필요한 인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가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그날 한서연 씨는 박 이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지. 해고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어. 그는 멈춰서서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인간들을 경멸한다. 하지만 논리를 앞세우는 인간은 흥미롭지. 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미세한 선이 그어졌다. 서연은 그제야 어렴풋이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다루듯이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떨어진 이질적인 변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돈이면 당장의 등록금은 물론이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포이기도 했다. 권지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설명할 거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지.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조리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체스판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의 첫 출근은 지옥과도 같았다. 회장실 직속 인턴이라는 전례 없는 그녀의 존재는 비서실 전체에 노골적인 적의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회장님께 무슨 꼬리를 쳤기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느냐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지난 5년간의 YJ그룹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타이핑하고 요약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잡무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책상에 앉아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업무 지시 외에는 어떤 말도 걸지 않았고 다른 비서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업무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서연의 뒷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다. 회장실 특별 인턴이라는 거창한 직함과 달리 한서연에게 주어진 일상은 보이지 않는 투명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의 책상은 70층 비서실 한 구석 복사기와 정수기 바로 옆자리에 배정되었다. 그곳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YJ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다. 김 비서는 매일 아침 로봇처럼 정확하게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자료를 안겨주었다. 5년치 이사회 회의록 타이핑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수십 개의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주간 보고서와 실적 데이터까지 그녀의 책상에 쌓였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를 통한 괴롭힘이었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이것이 권지혁이 자신에게 내린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포기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하지만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타이핑만 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명문대 장학생인 그녀의 두뇌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과 흐름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문서를 옮겨 적는 대신 각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회의록의 결정사항과 실제 자회사 실적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YJ 그룹의 지난 5년간의 역사가 거대한 퍼즐처럼 재조립되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안 거대한 모니터의 한 구석에 띄워진 CC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단 하루 만에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적어도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김 비서에게 불평이라도 늘어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한 연구자처럼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며 데이터를 비교하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기이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YJ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그린 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수치 오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분석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니 그 사소한 오류는 미래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앙의 씨앗이었다. 예상 수익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초기 투자 비용의 리스크가 현저하게 축소 평가되어 있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거 사례들을 모아 간결한 보고서 한 장을 작성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전달하느냐였다. 김 비서에게 보고해봤자 인턴 주제에 건방지다는 핀잔과 함께 묵살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이 위험한 도박을 제안한 장본인 권지혁에게 직접 말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권지혁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을 기다렸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고 그가 서늘한 아침 공기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서실 전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권지혁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인턴이 감히 회장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YJ 그룹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가 당황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3분 주지.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린 에너지 신사업 투자안 관련입니다. 7페이지의 예상 수익률 시뮬레이션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은 그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읽는 둥, 마는 둥, 몇 초간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추측으로 내 시간을 낭비한 건가? 그가 서류를 서연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서연 씨, 당신의 업무는 타이핑이지 분석이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 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서실 전체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흩어진 서류를 정리했다. 비서실 직원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주제도 모르고 저러다 정말 쫓겨나겠네. 그녀는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70층. 권지혁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건방지게 내밀었던 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낮에는 무시했지만 치명적인 오류라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이 왠지 모르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에 접속했다. 그리고 서연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을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지혁은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맞았다. 오류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당장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말대로 몇 년 안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결함이었다. 수백 명의 최고 엘리트 분석가들이 놓친 것을 고작 며칠간의 데이터 타이핑으로 이 평범한 여대생이 찾아낸 것이다. 권지혁의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에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불쾌함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감탄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즉시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비밀리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다음 날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다름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권지혁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 비서가 그녀에게 가져다 주는 잡무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70층 엘리베이터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비서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외동딸이자 YJ그룹과 정략적으로 연결된 유채린이었다. 지혁 씨 어딨어? 회의 중이라고? 상관없어. 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녀는 거침없이 비서들의 제지를 무시하며 회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오만한 시선이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복사기 용지를 갈고 있던 서연에게 꽂혔다. 어머, 얜 또 누구야? 요즘은 이런 데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나? 유채리는 노골적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의 낡은 정장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봐, 거기, 나 커피 좀 가져다 줄래? 난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안 마시는 거 알지? 가서 최고급 원두로. 그녀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명령하는 순간 마침 회의를 마친 권지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유채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혁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다. 아, 참, 지혁 씨, 이런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YJ 격이 떨어지게.
그녀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서연의 책상 위 서류에 쏟아부었다. 어머나,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얼른 치우지 않고 뭐해. 차가운 커피가 서류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조용히 일어나 휴지를 찾으려 했다. 비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권지혁 회장은 이런 사소한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감정의 낭비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유채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비서실의 공기를 갈랐다. 권지혁이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아니라 굳어버린 서연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내 사무실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슬퍼랬다. 유채린은 당황했다. 권지혁이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꾸짖은 적은 있어도 자신을 꾸짖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혁 씨, 난 그냥 저 애가 하도 굼떠서. 그는 내 인턴이야.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직원이 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그는 유채린에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가 말한 내 인턴, 내 직원이라는 단어는 비서실 전체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단 한 번도 인턴 따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유채린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권지혁을 노려보다가 획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권지혁은 쏟아진 커피로 엉망이 된 서류를 잠시 바라보더니 김 비서를 향해 말했다. 한서연 인턴, 오늘 오후부터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TF팀 임시 배정해. 이따위 잡무 처리할 시간 없어 보이니까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엉망이 된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 TF로의 임시 배정. 그 한마디는 한서연의 회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의 책상은 더 이상 70층 비서실 구석의 복사기 옆이 아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 팀이 상주하는 68층의 유리로 둘러싸인 사무실 한편에 여전히 임시 인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명백히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앉게 되었다. 이곳은 YJ그룹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이 모인 곳이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긴장감과 열기마저 달랐다.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회장의 낙하산, 유채린을 밀어낸 신데렐라 후보라는 자극적인 소문이 70층의 커피 사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TF팀의 팀원들은 그녀에게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무관심과 은근한 경계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끊겼고 그녀가 의견을 내려 하면 모두가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투명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그저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수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에게 TF팀의 모든 회의의 기록 담당으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또 한 번의 파격이었다. 인턴은커녕 정식 팀원 중에서도 선임급이 아니면 참석조차 할 수 없는 그룹의 최고 전략이 논의되는 핵심 회의였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리던 날, 서연은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거대한 원탁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과 부장급 인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 앳돼 보이는 여대생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권지혁은 여느 때처럼 상석에 앉아
이 모든 미묘한 기류를 무시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치열했다. 서연이 발견했던 오류는 수정되었지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녀는 숨죽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들의 모든 발언과 논쟁의 핵심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녀는 단순한 속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 데이터가 왜곡되는 방식,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략에 투영되는지를 맹렬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회의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였다. 이 부분은 서연이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대한 에너지 효율성 보고서 빛칠 섹션의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해 보면 현재 논의 방향과는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권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회의 자료에서 벗어나 방구석의 서연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전체가 순간 정지했다. 계속해봐. 지역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경악과 의심으로 물들어 서연에게 쏟아졌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구석에 앉은 기록 담당 인턴이 아니라 이미 이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꿰뚫고 있는 분석가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한 논리로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감정적인 수사 없이 오직 팩트만을 제시했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것은 침묵이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지적인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다. 인터넷 분석이라. 우리가 지금 학생의 리포트를 들으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닐 텐데. 하지만 그의 비아냥은 권지혁의 한마디에 묻혔다. 박 부장. 그 학생의 리포트가 당신의 억대 연봉짜리 분석보다 논리적이군. 그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관련 데이터 전부 정리해서 내 사무실로 직접 보고해. 30분 주지. 그는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임시 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인턴이었지만 이제는 70층 회장실과 68층 TF팀을 오가며 권지혁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항상 그녀를 배석시켰고 서류 결제 전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물론 그 의견을 묻는 방식은 이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은 없나? 정도의 무심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YJ 그룹 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두가 알았다. 권지혁은 자신이 점점 더 이 변수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아니,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새 그녀가 내오는 진한 블랙 커피의 향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그가 설탕이나 크림을 혐오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언제나 정확한 농도와 온도를 맞춰왔다. 그녀는 그가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그저 조용히 관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날 오후 연이은 경무와 스트레스로 권지혁은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평소라면 김 비서가 가져다 주는 독한 두통약으로 억누르려 했겠지만 그날따라 약효가 듣지 않았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지만 당황하거나 호들갑스럽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가 평소 마시는 물이 아닌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페퍼민트 차입니다. 제가 가끔 머리가 아플 때 마시던 겁니다. 그녀는 주제넘은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덧붙였다. 신경 쓰이신다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지혁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묵묵히 그녀가 내려놓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낯선 허브향이 그의 굳어있던 신경을 천천히 이완시켰다. 그것은 두통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분명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이 평범한 여대생이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취향을 알았고 그의 패턴을 읽었으며 심지어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시야에 없으면 불안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을 듣지 않으면 무언가 빠진 듯 허전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확신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가진 권지혁 회장에게 유일한 예외가 생겼다는 것. 그 예외는 재벌 가문의 영예도 화려한 스펙의 엘리트도 아닌 평범한 여대생 한서연이라는 것. 권지혁은 자신을 둘러싼 이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그의 삶은 언제나 논리와 통제하에 있었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예외였다. 소문은 유령처럼 YW 타워의 복도를 떠돌았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정적 속에서, 탕비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리고 임원들의 굳어진 표정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 나갔다. 권지혁 회장의 유일한 예외. 이 6글자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YJ그룹의 견고했던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대생이 아닌 회장의 그림자가 된 한서연이 있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유채린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선 굴욕감이었다. 그날 70층에서 권지혁이 자신을 가로막고 그 천박한 인턴의 편을 들었던 순간은 그녀의 완벽한 자존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 유채린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도록 교육받았다. 그녀에게 권지혁은 감정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런데 감히 저 먼지 같은 계집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유채리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미모나 재력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과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을 직접 짓밟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권지혁의 동정심이나 반발심만 더 키울 뿐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혹은 권지혁이 스스로 그녀를 내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걸려든 인물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YJ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박진수 상무였다. 박 상무는 능력은 있었으나 권지혁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에 지쳐있는 야심가였다. 그는 권지혁의 비논리적인 그렇게 보였다. 총애를 받는 한서연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동시에 유채린의 가문이 가진 힘을 탐내고 있었다. 유채린은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박 상무님.
요즘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한 고급 일식집의 밀실에서 유채린이 얼음이 담긴 잔을 부딪히며 나른하게 말했다. 박상무는 그녀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의 결단은 언제나 YJ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유채린은 픽 웃었다. 그 이익이라는 게 고작 인턴 하나 감싸주느라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가요? 박상무의 눈이 번뜩였다. 유채린 이사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과하다고요? 박상무님이야말로 그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권지역의 완벽한 통제 아래서 그저 쓸모있는 부하로 남는 것에 유채린은 뱀처럼 그의 야망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지금 YJ에 필요한 건 회장님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충격 요법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의 원인이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그 예외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공모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타겟은 당연히 한서연이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였다. 박상무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 중 일부를 경쟁사인 태강 에너지 측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데이터 유출의 경로가 마치 한서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시작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어야 했다. 그녀가 임시 보좌역으로 격상되며 얻게 된 상위 접근 권한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터였다. 작전은 며칠 뒤 실행되었다. 태강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특허를 출원했다는 뉴스가 업계지에 작게 보도되었다. 그것은 YJ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YJ 내부 기술팀이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YJ의 주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상감사팀이 소집되었다. 박상무는 공정한 조사를 명분으로 감사팀을 진두지휘했다. 그들은 모든 임직원의 접근 로그를 샅샅이 뒤졌고 예상대로 단 하나의 접속 지점을 찾아냈다. 바로 한서연의 임시 아이디였다. 그녀가 해당 기밀 파일에 접근한 로그, 그리고 거의 동시에 외부 IP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호출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감사팀장과 그 옆에 위선적인 염려의 표정을 짓고 있는 박상무와 마주 앉았다. 한서연 씨, 지난 48시간 동안 YJ의 기밀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네, 업무상 매일 접속하는데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데이터 때문에 이 로그를 설명해 보시죠. 감사팀장이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이디로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저는 이런 적 없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박상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회장님의 신임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순식간에 그녀는 YJ그룹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소식은 즉각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기밀 유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권지역의 전례 없는 총애를 받으며 예외로 불렸던 인턴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권지혁의 리더십 자체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당장 그 인턴을 해고하고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명백한 회장님의 인사 실패입니다. 어떻게 이런 애송이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당장 꼬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사회의 압박이 권지혁을 향해 빗발쳤다. 유채리는 이 모든 소동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해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권지혁은 자신의 예외와 그룹의 이익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서연은 끝이었다. 한서연은 모든 접근 권한을 박탈당한 채 70층의 텅 빈 방문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은 감사팀에 압수되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예외라고 불러주었던 단 한 사람, 권지혁.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대기실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YJ그룹 70층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 안은 권지혁의 침묵으로 인해 숨막히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채웠지만 이제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무표정은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박진수 상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권지혁이 아무리 한서연을 총애했더라도 그룹 전체의 이익과 주주들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이성을 택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었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 권지혁이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저 이 젊은 회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파이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한원로 이사가 침묵을 깼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광에너지는 우리의 피땀 어린 기술로 웃고 있을 겁니다. 당장 한서연 인턴을, 아니 그 범죄자를 형사 고발하고 그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박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탰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팀을 통해 재차 확인했지만 로그 기록은 완벽하게 그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권지혁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박 상무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의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한서연의 아이디로 표시된 범죄의 증거가 띄워져 있었다. 논리, 데이터, 증거. 그것은 권지혁이 평생을 신봉해 온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한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논리적인 증거들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었다. 자신이 관찰했던 한서연이라는 견수의 모든 행동 패턴이었다.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소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웠던 그녀. 유채린의 모욕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 자신의 편두통을 알아채고 조용히 페퍼민트 차를 건넸던 그녀. 그녀의 논리는 언제나 YJ 그룹의 이익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는 사소한 탐욕이나 배신의 흔적조차 없었다. 이성과 본능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성은 그녀를 버리라고 속삭였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위기 관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의 유일한 예외를 향한 알 수 없는 믿음은 이 완벽한 증거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논리적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이 아니었다.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웠다. 이번 사안, 내가 직접 맡는다. 회의실의 공기가 멎었다. 이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박 상무가 당황하며 반문하려 했다. 형사 고발 및 모든 법적 조치를 일시 보류한다. 폭탄 선언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범인을 두둔하시겠다는 겁니까? 회장님의 그 예외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작정이십니까? 고함이 터져나왔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나는 내 직원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검증 없이 버리지는 않는다. 그의 시선이 박상무를 똑바로 꿰뚫었다. 박상무, 감사팀이 수집한 모든 원본 데이터,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접속 로그, 서버 기록, CCTV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더 이상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이사들은 망연자실했고 박상무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권지혁이 증거를 직접 검토하겠다는 것이 결국 한서연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 권지혁이라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터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는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끝없는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그는 김비서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70층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그는 박상무가 가져온 완벽한 증거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는 로그 파일을 보지 않았다. 그는 패턴을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데이터가 유출된 시간은 오후 2시 37분. 한서연이 자신의 자리에서 TF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CCTV 영상에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로그는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했다. 박상무의 말대로 너무나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다. 권지혁은 한서연의 평소 업무 패턴을 떠올렸다. 그녀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조차 항상 임시 폴더를 만들고 작업 후 즉시 삭제하는 편집증적인 꼼꼼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로그는 마치 나 여기 있소라고 광고하듯이 그녀의 메인 데스크톱 폴더에서 바로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연을 흉내 낸 누군가의 방식이었다. 그의 시선이 데이터 유출 시간 오후 2시 37분 전후의 다른 모든 서버 로그로 향했다. 그는 한서연의 로그가 아닌 다른 모든 로그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이 거대한 데이터의 산에서 가짜 증거를 심기 위한 범인의 진짜 흔적을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눈이 모니터의 한 줄에 고정되었다. 오후 2시 31분, 유출 6분 전이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의 임시 접근 로그였다. 누군가가 서버실의 백업 시스템에 아주 잠깐, 단 30초간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그 접속 IP는 YJ 그룹 내부 IP가 아니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내부망 프록시로 위장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해킹 실력에 버금가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 IP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유채린의 개인 법무법인 소유의 보안 서버였다. 그리고 그 서버에 접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박진수 상무의 개인 단말기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상무가 유채린과 결탁했다. 그는 한서연의 워크스테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어 그녀의 아이디를 도용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그 완벽한 증거를 심기 직전 유출할 원본 데이터를 외부 서버, 유채린의 서버로 빼돌리는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 한서연의 로그는 그 진짜 범죄를 F6 덮기 위한 미끼이자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감히 자신의 그룹을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본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예외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 전체 그리고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그리고 박진수 상무,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최종 보고를 받을 시간이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낼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편 70층 방문자 대기실. 한서연은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도 모른 채 텅 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버려졌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감사팀 직원이 아니었다. 권지혁의 수석비서 김 비서였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서연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한서연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한서연이 김 비서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방문자 대기실이 아닌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70층의 메인 회의실 앞이었다. 육중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팽팽한 긴장감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한 태도로 문을 열고 그녀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서연은 자신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인지 아니면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얻은 피고인인지 알 수 없는 심정으로 회의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회의실 안의 풍경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상석에 앉은 권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를 신문하던 박진수 상무가 마치 죄인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권지혁은 서연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만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을 조작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박 상무. 최종 보고를 듣기 전에 내가 찾은 흥미로운 패턴에 대해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사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한서연 인턴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만을 보고받으셨겠지. 그가 스크린에 한서연의 유출 로그를 띄웠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 상무는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혁이 말을 이었다. 이 완벽한 증거는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아주 서투른 위장막에 불과했어. 그가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와 IP 주소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데이터가 유출되기 정확히 6분 전 박진수 상무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YJ그룹의 백업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다. 박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지역이 그를 날카롭게 제압했다. 박상무는 이 접속을 통해 유채린 이사 소유의 법무법인 보안 서버로 우리가 유출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원본 데이터를 직접 전송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6분 뒤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한서연 인터넷 아이디로 가짜 유출 로그를 생성했지. 마치 그녀가 범인인 것처럼 자신의 진짜 범죄는 숨긴 채 모든 책임을 이 인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야. 권지혁은 한 걸음 한 걸음 굳어버린 박상무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틀렸나? 박상무? 박상무는 무너져 내렸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저는 유채린 이사가 시키는 대로 그의 비겁한 변명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자신들이 고작 인턴 하나를 마녀 사냥하며 진짜 범인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대한 치욕감이 그들을 덮쳤다. 권지혁은 이미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박진수 상무, 배임 및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법무팀에 인계해.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으니 박 상무가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태강에너지와 유채린 이사의 법무법인 측에 이번 기밀 유출 공모 혐의로 즉각 최고 수준의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리고 YJ그룹과 유 이사 가문의 모든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공식 통보해. 그것은 사실상의 전쟁 선포였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스파이로 낙인 찍혔던 한서연은 이제 회의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권지혁이 모든 이사들 앞에서 그녀의 무죄를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굳어진 이사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일로 YJ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지. 그리고 우리 그룹의 사람 보는 눈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증명됐어. 그의 시선은 이사들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한서연 인턴은 오늘부로 내 직속 전략기획 분석관으로 정식 발령한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서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한 분석관. 내 사무실로 따라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섰다. 서연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복잡한 시선들을 뒤로한 채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권지혁이 향한 곳은 그의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가장 꼭대기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YW 타워의 옥상,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헬기 착륙장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의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서연의 심장은 그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권지혁은 난간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회장님, 오늘 일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지혁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도시의 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아주 희미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감사 인사 따위가 듣고 싶어서 자넬 여기까지 부른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내 평생의 논리와 원칙을 전부 무너뜨렸어.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웃는 것을 그녀는 처음 보았다. 나는 평생 감정이라는 변수를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만 여겼지.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까.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내 논리는 당신을 의심하고 버리라고 했지만 내 본능은 당신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지.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논리가 아닌 이 비논리적인 본능을 믿어보기로 했어. 내 명예와 그룹 전체를 걸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가 자신의 얼어붙은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당신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줬어.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가 순간 망설이며 손을 거두었다. 그의 차가운 통제력과 뜨거운 본능이 여전히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유일한 예외 앞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섰다. 그가 천천히 얼어붙었던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한서연, 당신은 이제 내 인턴도 부하 직원도 아니야. 그의 눈이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계속 내 유일한 예외가 되어주겠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고였던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활짝 미소 지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에 뛰어든 이 차가운 남자가 이제 그녀의 세상이 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